안녕하세요. 최영준 당당내과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하기 힘드시죠? 자, 이제 또 새해가 됐습니다. 자, 새해에는 다들 다짐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혈당 관리를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자, 새해 맞이 당뇨 관리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의 최영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당뇨병 기초체력 이야기 세 번째 편 근육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인슐린 분비는 췌장 관련이 많죠. 근데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는요, 근육과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장 비만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근육을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근육을 좋다, 중요하다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근육량이 좀 조금씩 다르고 제일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당뇨병은 빨리 늙는 병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육 수입 많이 소실될수록 당뇨병 치료에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근육 둘레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스승님이었던 허갑범 선생님께서는 허리 둘레를 재고 허벅지 둘레를, 중간 허벅지 둘레를 재고 또 하지의 그 정강이 둘레를 재서 다리에 해당되는 근육 두 가지 값을 더한 값과 허리 둘레, 비만도를 상징하는 허리 둘레 진 값을 비교를 해서 이런 근육 둘레 값이 크면은 근육이 튼튼하다. 허리 둘레 값이 크면 이건 비만이 더 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자들을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측정하는 인바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걸 쓰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빨리 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임피던스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기 저항 값을 가지고 이제 추정해내는 거라서 조금 그 자체를 재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추정값이고 이런 총 비만량이나 총 근육량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계점이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사실은 스탠다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DXA 검사법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골밀도 검사할 때 찍는 그런 X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좀 조작을 해서 근육에 맞게 세팅을 해서 근육량을 측정하는데 실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키랑 비율을 따져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근육이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모자라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대개는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 각각의 나라의 그 파퓰레이션에 맞게 그 기준점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MRI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장점은 또 뭐냐? 양도 잴 수 있지만 근육의 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를 할 때 MRI를 환자들은 찍어서 이제 그런 페이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양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고요. 하지만 근육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의 질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일 수행 능력. 그래서 뭐 악력기를 이용해서 악력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몇 미터 거리를 몇 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또 설문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환자분 스스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근갑수증이 있을까? 노쇠가 있을까? 이런 건 판단할 때 사실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력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들여둘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냐 없냐, 그리고 최근에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친 적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각자 점수를 내서 그 스코어를 맞춰서 4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근감소증이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실제 근육의 질, 그리고 근육의 수행 능력,
근육 스윙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근력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잘 받쳐주어야 실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비만을 줄이고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헬스 같은 이런 무산소 운동을 곁들여서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관리해 주시면은 실제 근육 양도 지켜주면서 근육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게 실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당뇨약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당뇨가 점점점 진행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담당내과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 기초체력 이야기 4번째 시간 이제 내장 비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인슐린 저항성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그 비만으로 인해서 이런 유리지방산들이 자꾸 늘어나면 여러 가지 기관에 자꾸 나쁜 호르몬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건드려서 방해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나온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만도 그냥 체중이 아니라 이소성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끼지 말아야 될 곳에 기름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하 지방은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과도한 에너지를 자꾸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 인류에는 없었던 내장 비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장 비만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근육 사이도 껴요. 근육에 원래 기름이 없는 건데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벽에도 낍니다. 심장. 그리고 지방에도 지방간. 간에 쓸데없이 기름들이 끼는 경우. 그래서 이소성 비만의 유무가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직결되고 그걸 측정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고 또 그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할 때 어떤 지수를 이용하느냐 또 중요하겠죠. BMI 지수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그래서 체중과 키의 제곱값을 나눈 값을 써서 정상은 21, 22 정도로 잡고요.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 30 이상은 이제 고도 비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체중이나 이런 BMI 지수 같은 것들은 사실은 내장 비만을 정확하게 표현하다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내장 지방이 많이 있느냐는 사실은 또 좀 다른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스탠다드 방법은 이제 FAT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T를 찍는 거예요. 이 제대 부분, 그러니까 배꼽 주위를 딱 커팅을 해서 실제 내장 안에 있는 그 면적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내장 비만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기준점인데 또 그것도 임상이 어떻게 CT를 찍겠어요, 솔직히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로 재는 방법을 예전에 허각범 선생님께서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초음파로 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초음파에서 대동맥과 앞 보벽 사이의 거리를 재서 요 값을 이제 CT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상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내장 비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내장 비만 자체를 재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 환자분이 체중 1, 2kg 늘었다 뺐다 허리둘레가 줄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환자분의 내장 비만 척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료를 하다 보면 쉽게 나이가 들면서도 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이소성 내장 비만이 사실 증가하게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잘 측정하고 또 잘 관리를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많이 개선시키고 당뇨병을 진행시키지 않고 막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담당내과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당뇨병에서 좋은 비타민제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일 그 여러 가지 비타민제 중에 조금 강조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저는 비타민 D를 꼽고 싶습니다. 비타민 D는 일단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거 굳이 안 맞아도 햇빛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비타민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이런 조사에서 해본 거 보면요, 10명 중에 9명이 결피부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피부로만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도 가능은 한데, 이제 고등어라든가 이런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많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먹는 약이든 뭐 좀 빨리 올려면 주사든 이렇게 실제 투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타민 D가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일단 비타민 D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이제 뼈에 대한 영향이죠. 그래서 골 감소증 내지는 골다공증일 때 뼈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제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보험 규정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장에서 칼슘 흡수 떨어지고 또 콩팥에서 제흡수까지도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부각상선이라는 호르몬을 이관해서 칼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녹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뼈가 약해지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D를 골 감소증에서조차도 투여하는 거를 우리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뼈에 대한 영향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고, 이제 이게 실제 당뇨병 발생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실제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분들한테 당뇨병이 더 발생하더라.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지는 않고, 또 어떤 관찰력에서 그렇고 또 어떤 관찰력에서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췌장의 인슐린 분비랑 부분적으로 관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당뇨병 전 단계 발생 연구를 보면은 실제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인슐린 분비에 조금 영향을 줘서 이런 베타 세포에 이런 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연구인데, 정말 뚱뚱해서 약으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예.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레벨 쫙 확인해 봤더니 이게 상당히 나요. 대다수의 환자가 비타민 D 레벨이 아주 결핍 단계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타민 D가 당뇨병 발생뿐 아니라 이런 대사질환, 대사증후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추정하는 그런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비타민 D를 그럼 보충하면 당뇨병 예방도 되고 당뇨병도 다 좋아지겠느냐?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있어요. D2D 연구라 해가지고 이제 2019년에 발표가 됐는데, 실제 그냥 랜덤하게 모든 환자에게 비타민 D 4,000 IUC, 완전 높은 용량이죠. 그걸 다 2.5년간 쭉 투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뇨병 발생했나 안 했나 봤더니 차이가 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타민 D 투여는 의미가 없지 않겠냐. 근데 실제 자세히 보면 이 데이터들이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D가 실제 높지 않은 환자들이 너무 대다수, 그러니까 실제 낮은 사람들 데이터가 너무 축소돼서 해석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실제로 너무 낮은 grup만 따로 사후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 보호 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레벨이 당뇨병 발생이나 내지는 당뇨병의 이런 인슐린 분비 기능, 그리고 이런 합병증, 특히 신경병증이나 망막병증에도 관련있다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시아인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비타민 D 결핍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거의 1.22배 정도 더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의 유병률이 높았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분들,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요. 막 보통 30 이상을 정상이라고 보고요, 20에서 30을 부족, 20 미만을 뭐 어디 연구에서 뭐 14 이하, 12 이하 이렇게 따로 주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환자분들 쭉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10 이하가 너무 많아요. 10 이하가 너무 낮은 거죠. 그런 분들은 조금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타민, 모든 비타민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비타민 D 레벨을 내가 뭐 햇빛 많이 보고 야외 생활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셔서, 너무 낮으면 뭐 비타민 보충제이든 뭐 주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잘 드시거나 뭐 주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시는 게 당뇨병 관리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주 장단내과 의원의 최원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성 거대혈관 합병증 얘기를 다 마치고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흡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냥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해요. 환자를 딱 오시면은
담배랑 술 중에 뭘 골라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술을 고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당뇨 환자에서 담배를 계속 피겠다는 거는 정말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거대혈관 합병증이 다 담배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흡연율은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한 30% 이상으로 돼 있고요. 여자인 한 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오히려 여자분들은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많이 감소한 반면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흡연율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럼 이 담배가 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느냐? 물론 이렇게 A연가들은 정말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담배가 주는 역할은요 생각보다 꽤 심각합니다. 모든 동맥경화증,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무서운 병들이 다 시작은 내피세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거기에 작용을 해요, 담배가. 그래서 이런 내피세포의 그런 여러 가지 혈관 유리한 작용을 상쇄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산화스트레스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지질혈증 그런 분해에도 이상한 유리지방산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에 또 나쁘게 만들고 또 가장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경동맥 딱 해보면은 이 플라크 덩어리들이 발견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플라크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맥경화증은 있지만 이벤트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까 그 무서운 심근경색으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실 사망으로 직결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이벤트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담배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담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 조절하고 고지혈증 열심히 먹고 이래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동맥경화증 내지는 플라크, 혈전 덩어리들이 조금씩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떤 외부 인자로 인해서 뭐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담배도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약한 이 플라크 이런 지방 덩어리 많이 섞인 플라크 덩어리의 약한 부위를 공략을 해서 확 터지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흡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단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당뇨 환자라면 흡연만큼은 노.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 관련형은 안 피고 전자담배니까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독성 물질이 그런 나오는 물질들이 좀 적게 나오는 건 맞아요. 일반 담배보다는. 하지만 일반 담배가 100이라고 치면은 얘는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40% 줄였어. 근데 40% 줄인다고 해서 이걸 계속 수년간 피워왔던 것을 끊거나 이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자담배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과도기적으로 조금 쓰다가 끊어볼까? 결국 못 끊어요. 그래서 아예 완전한 금연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더 대용으로 그걸 남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연하면 정말 더 좋아지냐? 정말 말끔해지냐? 이미 동맥경화증 플라크 50% 막혔는데 그거 사라져?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벤트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국민건강 데이터에서 당뇨병을 새로 진단받은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얼마큼 금연에 성공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겨우 27%밖에 금연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연 담배 같은 경우는 습관성, 이 니코틴 중독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은 건 확실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좀 더 금연으로 올리고 뭔가 이런 대대적으로 좀 더 계속 주의를 들이면서 금연 성공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금연 클리닉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죠. 들어보셨죠? 개인 의원에서도 다 금연 클리닉을 신청하고 실제 금연 보조제를 나라 돈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비싼 약을 환자분 나라에서 다 대줘요.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금연 보조제를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대표적으로 챔픽스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계열의 금연 보조제들은 무려 30% 이상입니다. 성공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퍼센트 올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금연 보조제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니코틴으로 자꾸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도파민을 자꾸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 중추예요, 도파민이. 그래서 담배 하고 나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좋고. 근데 요거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요 약을 먹게 되면 그러면은 담배를 피워도 맛이 없어. 이런 쾌락기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예전만큼 담배에 별로 약간 중독을 덜 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길을 하나의 그런
포인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3개월 처방으로 돼 있고요. 안 되면 자꾸 먹어서 6개월까지 이렇게 더 길게 먹으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약에 대한 부작용 뭐 좀 어지러운 거 뭐 좀 뭐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어느 정도는 우리 금연이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참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금연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